크루즈 여행 간 사이에 집 없어졌다고? 당연하지. 내가 팔았거든. 79살인 제가 아들에게 던진 이 한마디는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40년을 살던 집이 하루 만에 사라졌고 30억이 제 통장에 찍혔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한밤중에 어디선가 들린 속삭임이었어요. 아버지 잠에서 깨. 빨리 처리해야 해. 어서. 이 목소리 이후 제 일상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생긴 요양원 서류들, 기억에 없는 병원 예약들, 가스불을 끄지 못한다는 허위 증언부터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짓말까지 모든 게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과연 제 아들과 며느리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완벽한 역전극을 펼쳤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나무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 4시입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뭔가가 이상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조용한 집안인데 오늘은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시작해야 해.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어요. 하지만 집안을 둘러봐도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귀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거실로 나가니 더 이상해졌어요. 탁자 위에 제가 본 적 없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신청서, 후견인 선임 서류,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 양식까지 모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내가 언제 이런 걸 준비했지?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혹시 잠결에 한 일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제 이름으로 미리 써놓은 걸까요? 더 놀라운 건 계약서마다 붙어 있는 노란 메모지였어요. 여기 서명, 날짜, 기입, 도장 필요라고 빨간 펜으로 친절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저보고 서명하라고 준비해 놓은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확인하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통화 기록에 제가 걸어본 적 없는 번호들이 가득했어요. 요양원,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어떤 통화는 30분씩이나 되었습니다. 언제 이런 전화를 했을까요? 문자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기훈님, 내일 오전 10시에 치매 검사 예약 확정되었습니다. 후견인 신청 상담 가능합니다. 연락 바랍니다. 요양원 입소 대기번호 2번입니다. 준비 바랍니다. 제가 언제 이런 일들을 신청했을까요? 기억이 깜깜합니다. 부엌으로 가서 일일 점검표를 펼쳤는데 여기서도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어제 날짜 칸에 병원 방문, 서류 작성, 계약 검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분명 제 글씨인데 언제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냉장고 문에 붙어 있던 메모도 눈에 띄었습니다. 기훈아, 모든 준비 끝났어. 이제 편하게 쉬어. 누가 이런 메모를 써놨을까요? 글씨체가 낯설어요. 그런데 가장 이상한 건 거실 CCTV였습니다. 어젯밤 영상을 확인해 보니 신기한 장면이 나왔어요. 제가 서류들을 꺼내서 하나씩 검토하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고 뭔가를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저에게 그런 기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영상 속에 저는 정말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었는데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깜빡하는 병에 걸린 건가?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다른 건 다 멀쩡한데 이런 중요한 일들만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아내 영숙이 유품 상자 앞에 섰습니다. 3년 동안 열지 못했던 상자인데 맨 위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기훈 씨에게 만약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조심하세요. 모든 게 당신이 한 일은 아닐 거예요. 영숙이가 언제 이런 편지를 써놓았을까요? 그리고 왜 이상한 일들이라고 했을까요?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편지 아래에는 또 다른 메모가 있었습니다. 정지, 확인, 출발. 섣불리 믿지 마세요. 라디오에서 교통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주의하세요. 안개로 인해 시야가 매우 불량합니다. 정말로 안개가 낀 것처럼
제 상황도 뿌옇게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 뭔가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저를 위해, 아니 저 대신 모든 걸 준비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탁자 위 서류들을 다시 봤어요. 요양원 입소일이 다음 주로 되어 있었고 집 매매 계약 날짜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지? 그 순간 현관문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서둘러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들 도준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는데 제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뭔가 보셨어요? 뭘 말이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도준이의 시선이 탁자 위 서류들을 훑어보았어요. 그리고는 안심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위한, 아니 저를 상대로 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정지, 확인, 출발. 지금은 정지하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때였습니다. 7시가 되자 저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산책 겸 장보기는 제 일상의 또 다른 즐거움이에요. 시장 입구에서부터 익숙한 냄새들이 코끝을 자극합니다. 갓 구운 호떡 냄새, 생선 비린내, 그리고 각종 나물들의 흙내음이 뒤섞여 있어요. 기훈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상인회장 오복래가 김밥 포장지를 뜯으며 저를 반깁니다. 68살인 복래는 이 시장에서 30년 넘게 김밥집을 운영해 왔어요. 주름진 손이지만 김밥을 마는 솜씨만큼은 여전히 능숙합니다. 푸른 앞치마에 묻은 단무지, 국물 얼룩이 그녀의 부지런함을 말해주죠. 복래 씨도 참 일찍 나오시네요. 김밥 하나 주세요. 김밥을 싸주는 복래의 손놀림을 지켜보는데 문득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입술을 몇 번 달싹거리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기훈 씨, 요즘 어떠세요? 혼자 사시느라 힘들지 않으세요?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평소 복래는 이런 사적인 얘기를 먼저 꺼내는 사람이 아닌데 말이죠.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복래는 김밥을 건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인 인생이라는 게 말이에요. 남이 꺾으면 넘어지고 내가 브레이크 잡으면 서는 거래요. 갑작스런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브레이크라니 왜 하필 그 단어를 쓸까요? 복래가 제가 기관사 출신이라는 걸 의식해서 한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하하, 복래 씨 철학적으로 나오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가볍게 웃어넘기려 했지만 복래의 눈빛이 여전히 진지했어요. 그녀는 김밥을 포장지에 싸면서 고개를 젓더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이런저런 얘기 들으니까 말이에요. 기훈 씨는 워낙 꼼꼼하고 정정하시니까 괜찮으시겠지만요. 이런저런 얘기라니 대체 무슨 얘기를 들었다는 걸까요? 저는 더 묻고 싶었지만 복래는 이미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김밥값을 계산하고 돌아서는데 등 뒤로 복래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며 장을 보는 동안에도 복래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남이 꺾으면 넘어지고 내가 브레이크 잡으면 선다. 단순한 인생 조언처럼 들리지만 왜 지금 제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야채가게 앞을 지나는데 사장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약간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같으면 먼저 인사를 건넬 텐데 오늘은 그냥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생선가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장이 저를 보더니 잠시 머뭇거리는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저에 대해 뭔가 들은 듯한 모습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래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브레이크를 내가 잡으라니. 누구보다 브레이크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저인데 말이에요. 30년 넘게 기관차를 몰면서 브레이크 타이밍을 놓쳐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으로부터 저를 지켜야 한다는 뜻일까요? 집에 도착해서 김밥을 먹는데도 복내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녀의 표정, 목소리 톤, 그리고 그 말을 하기 전까지의 망설임. 모든 게 평소와 달랐습니다. 문득 어젯밤 일이 생각났어요. 거실에서 들린 희미한 목소리들. 혹시 그게 꿈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으니 제 삶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기훈, 79살입니다. 인천 동춘동에 있는 이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40년 넘게 철도기관사로 일했고 마지막 10년은 안전감독으로 근무했죠. 벽에 걸린 액자 속 사진을 바라봅니다. 젊은 시절 기관차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까무잡잡한 얼굴에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제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언젠가 이 집에서 혼자 그 사진을 바라보게 될 줄은 말이에요. 거실 한쪽에는 아내 영숙이의 유품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언젠가 정리라고 쓴 메모지가 바래져서 거의 읽기 힘들 정도입니다. 상자 옆에는 아내가 기르던 화분이 말라 비틀어진 채로 있어요. 물을 주는 걸 자꾸 깜빡하거든요. 제 가족은 많지 않습니다. 아들 도준이가 45살이에요. 작은 스타트업에서 법무를 담당하고 있죠. 진지하고 꼼꼼한 성격인데 요즘은 일이 많아서 자주 보지 못해요. 며느리 진아는 43살로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일을 합니다. 화면 앞에서는 밝고 활기차 보이지만 실제로는 좀 날카로운 면이 있어요. 손자 민재는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영상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유튜브 영상 만드는 걸 좋아해요. 가끔 저를 촬영해서 할아버지의 하루 같은 영상을 만들어주곤 하죠. 순수하고 착한 아이인데 요즘은 학업 때문에 바빠서 자주 보지 못합니다. 제 수입은 국민연금과 철도연금이 전부예요. 그래도 혼자 생활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생활비 관리는 스마트폰 앱으로 하고 있어요. 도준이가 설치해줬는데 생각보다 편해서 잘 쓰고 있어요. 입출금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이 집은 제 유일한 재산입니다. 40년 전에 신혼집으로 마련한 곳이에요. 그때는 변두리였는데 지금은 개발이 많이 되어서 집값이 꽤 올랐다고 하더군요.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준이가 가끔 부동산 앱을 보여주면서 아버지, 집값 많이 올랐네요 라고 말하곤 해요. 오늘 탁자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종이들이 여러 장 있었어요. 요양원 안내 책자와 실버타운 광고지 그리고 노인 전문 병원 안내서까지. 언제부터 이런 게 우리 집에 있었던 걸까요? 더 놀라운 건 핸드폰에 저장된 일정이었어요. 제가 입력한 적이 없는 병원 예약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심지어 치매 전문 클리닉까지. 예약 날짜를 보니 모두 최근 한 달 안의 일정들이었어요. 이상하네. 내가 언제 이런 예약을 했지. 혼잣말을 하면서 예약 상세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예약자명은 분명 제 이름이고 연락처도 제 번호였어요. 하지만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혹시 제가 깜빡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제 이름으로 예약을 한 걸까요? 부엌으로 가서 약통을 확인해 봤습니다. 평소 복용하던 혈압약과 위장약이 있고 낯선 약이 하나 더 있었어요. 포장지를 보니 인지기능 개선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약을 먹기 시작했을까요? 약봉지를 뒤져보니 처방전이 나왔습니다. 신경과에서 받은 처방전이었는데 처방 날짜가 일주일 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지난주에 병원에 간 기억이 없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저는 일일 점검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지난주 기록을 확인해 보니 모든 날짜가 빠짐없이 체크되어 있었어요. 외출 기록도 정확히 적혀 있었고요. 하지만 병원에 갔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CCTV 모니터를 확인해 봤습니다. 도준이가 설치할 때 아버지,
안전을 위해서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라고 했었죠. 영상 기록을 며칠 전까지 돌려보니 제가 혼자 집에 있는 모습만 나왔어요. 다른 사람이 출입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며칠 전 영상을 보니 제가 거실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손짓을 하고 입을 움직이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음성은 꺼져 있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더 이상한 건 그 영상 속에 제가 정말 자연스러워 보였다는 겁니다. 마치 평소처럼 가족과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 집에는 저 혼자뿐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천천히 아내 유품 상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3년 동안 열지 못했던 상자를 오늘은 열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상자 뚜껑을 열자 안에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옷가지, 일기장, 그리고 편지들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 눈을 끈 건 안에 필체로 쓰인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기훈 씨, 혼란스러울 때는 정지, 확인, 출발을 기억해요. 아내가 언제 이런 메모를 써놓았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이 메모가 제 눈에 들어온 걸까요? 해시태그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했어요. 거실 불을 끄고 침실로 향하던 중 부엌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였어요. 발소리를 죽이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도준이와 진아의 목소리였어요. 언제 왔는지도 몰랐는데 부엌 테이블에 앉아서 뭔가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크루즈 다녀오는 사이에 모든 걸 정리하자. 도준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거실과 부엌 사이 문틈에 몸을 숨기고 들었습니다. 진단부터 시작해서 후견인 신청, 그 다음에 입소, 마지막으로 집 정리까지. 열흘이면 충분할 거야. 며느리 진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진단이라니, 후견인이라니, 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그리고 입소는 또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버지가 눈치채면 어떻게 하지? 괜찮아. 이미 병원 예약도 다 해놨고 요양원 상담도 끝났어. 아버지는 아직 모르시잖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예약, 요양원 상담. 그러니까 제 핸드폰에 있던 그 예약들이 도준이가 한 거였군요. 그리고 오늘 발견한 안내 책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엄마도 동의했어? 응. 어제 통화했는데 빨리 처리하라고 하시더라. 크루즈 비용도 엄마가 대주신다고 했어. 크루즈요. 그들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 상태가 그렇게 심각해? 응. 지난번에 봤을 때 확실히 이상했어. 같은 말을 몇 번씩 반복하시고 어디에 뭘 뒀는지도 자꾸 까먹으시고 그리고 도준이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CCTV 영상 봤는데 혼자서 누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혼잣말 하시는 거야. 이미 시작된 것 같아. 혼잣말이라뇨. 저는 혼잣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아, 그런데 CCTV 영상에서 본 그 장면을 말하는 건가요? 하지만 저는 정말 누군가와 대화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정말 치매인 거야?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해줄 거야. 하지만 이미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시간을 끌면 안 될 것 같아. 더 심해지기 전에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곳으로 모셔야지. 전문적인 케어라니. 그 말이 요양원을 뜻하는 건가요? 집은 어떻게 할 거야? 팔아야지. 아버지 혼자 관리하기에는 너무 크고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 다행히 집값이 많이 올라서 팔면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살아온 이 집을, 아내와 함께 만든 추억이 가득한 이 집을 팔겠다고요. 그것도 제 동의도 없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반대하시면? 이미 법적으로 준비 중이야. 후견인 신청만 통과되면 아버지 의사와 상관없이 처리할 수 있어. 후견인이라는 게 그런 의미였나요?
제가 제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였군요. 제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기대서 겨우 균형을 잡았어요. 이게 현실인가요? 꿈인가요? 이웃들한테도 얘기해야 할까? 응. 특히 김 여사한테는 미리 말해둬야겠어. 아버지가 가스불 끄는 걸 자주 까먹으신다고 얘기했더니 걱정하시더라고. 가스불이요. 저는 가스불을 까먹은 적이 없는데요. 제가 매일 점검표에 체크하는 항목 중 하나가 가스 차단기 확인인데 말이에요.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 들렸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침실로 향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병원 예약, 요양원 안내 책자, 후견인 신청, 집 매각.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가 치매에 걸렸다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가 정말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까요? 다음 날 아침 도준이와 진아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라고 인사하고 나갔어요. 마치 어젯밤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점심쯤 이웃 김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기훈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불편한 거 없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 여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분이 그러는데 요즘 가스불 끄는 걸 자주 까먹으신다면서요. 혹시 위험할까봐 걱정되어서요. 역시 진아가 그런 얘기를 퍼뜨리고 다녔군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아, 잠깐만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가스 차단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점검표를 가져와 김 여사에게 보여줬어요. 보세요. 매일 저녁 가스 차단기 확인하고 체크하고 있어요.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김 여사는 점검표를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요. 역시 기훈 씨답게 꼼꼼하시네요. 그럼 며느리분이 잘못 아신 것 같아요. 김 여사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도준이와 진아가 의도적으로 제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그들의 계획대로 요양원에 보내질 테고 이 집도 잃게 될 거예요. 저는 아내 유품 상자에서 찾은 메모를 다시 꺼냈습니다. 정지, 확인, 출발. 이제 정지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김 여사가 돌아간 후 저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백 가지 생각들이 뒤엉켜 돌아갔어요.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도준이와 진아가 저녁에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갈등이 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진아가 물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희 대화 다 들었다고 말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보냈지. 도준이는 신문을 읽으면서 가끔 제 쪽을 힐끗 쳐다봤어요. 뭔가 살펴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혹시 제가 들었다는 걸 눈치챘을까요? 그날 밤 침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기관사 시절 사고 조사할 때 배운 원칙이 있거든요. 의심스러우면 기록하고 확인하고 증명하라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도준이와 진아가 출근한 후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핸드폰 통화 기록을 확인해 봤어요. 제가 모르는 번호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요양원, 병원, 그리고 낯선 번호들이요. 통화 기록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들도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특히 병원 예약 관련 문자들을 빠짐없이 저장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요양원 안내지들도 다시 꺼내서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특히 빨간 펜으로 쓰인 월 230이라는 메모와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자세히 촬영했어요. 누가 언제 이런 표시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녹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몰래 녹음하는 건 불법일 수도 있어요. 기관사 시절 안전교육에서 배웠거든요.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집안에서의 녹음도 상대방 동의 없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아내 유품 상자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영숙이가 뭔가 단서를 남겨놨을까 싶어서 다시 열어봤어요. 옷가지와 일기장 사이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영숙이의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기훈 씨, 만약 헤맬 때가 오면 정지, 확인, 출발을 기억해요.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니 누굴 말하는 걸까요? 가족들은 이미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웃들에게는 이미 이상한 소문이 퍼져 있어요. 그때 복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아침 시장에서 해준 말이 생각났어요. 내가 브레이크 잡으면 선다고 했던 그 말이요. 혹시 복래가 뭔가 알고 있는 걸까요?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일단 복래를 만나서 조심스럽게 상황을 타진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들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엌 서랍을 뒤져서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를 찾았습니다. 영숙이가 가끔 혼잣말을 녹음하던 기계였어요. 배터리를 갈고 작동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잘 작동했어요. 하지만 정말 녹음을 해도 되는 걸까요? 가족이지만 몰래 녹음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들은 이미 저를 속이고 있고 제 미래를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오후에 시장에 나갔습니다. 복래 김밥집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복래에게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요? 혹시 복래도 이미 진아한테서 무슨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기훈 씨, 왜 그렇게 서 계세요? 들어오세요. 복래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래 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복래는 다른 손님이 없는 걸 확인하고는 가게 문을 잠시 닫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제부터 표정이 안 좋으셨는데. 저는 복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될까요? 아니면 조금씩 떠보는 게 나을까요? 결국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복래 씨,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 가족이 나를 속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래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졌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만약 가족들이 저 몰래 제 일에 대해 결정한다면요? 복래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복래는 제 얘기를 듣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훈 씨, 이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네요. 며칠 더 지켜보면서 확실한 증거를 모으는 게 좋겠어요. 모든 상황을 설명한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도준이와 진아가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진아가 핸드폰을 귀에 대고 밝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엄마, 네. 크루즈 예약 확정됐어요. 다음 주 월요일 인천항에서 출발해서 열흘 코스예요. 크루즈라니. 저는 문 뒤에서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 그 일 말이에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크루즈 다녀오는 동안 모든 걸 정리할 예정이에요. 이미 병원 예약도 다 해놨고요. 진아의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친정 어머니까지 이 일에 관여하고 있는 걸까요? 네, 맞아요. 아버님이 눈치채시면 안 되니까 저희가 여행 간 사이에 빠르게 처리하려고요. 열흘이면 충분할 거예요. 열흘. 그들이 크루즈 여행을 가는 열흘 동안 제 운명이 결정된다는 뜻이군요. 요양원 상담도 어제 다녀왔어요.
계약금은 200만 원이고 월 비용이 230만 원이래요. 집 팔면 당분간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30만 원. 요양원 안내지에 빨간 펜으로 쓰여 있던 월 230이 바로 이걸 의미했군요. 어머니가 크루즈 비용 대주신다고 하셨죠. 정말 감사해요. 저희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좀 쉬고 와야겠어요. 친정어머니가 크루즈 비용을 대주겠다고 했다니. 그럼 이 모든 계획에 진아의 가족까지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통화가 끝난 후 도준이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출발이니까 그 전까지 마지막 준비를 다 해야겠어. 응. 병원 예약은 화요일이고 후견인 신청 서류는 수요일에 접수할 예정이야. 요양원 계약은 목요일에 하고. 그들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들렸습니다. 월요일에 출발해서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거네요. 아버지는 여전히 모르고 계시지? 응.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하고 계셔. 다행히 아직 눈치 못 채신 것 같아.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묘한 흥분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뜩였습니다. 열흘. 그들이 부재한 열흘이라는 시간. 이건 제게도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관사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열차 운행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었어요. 어떤 열차가 언제 어느 선로를 지나가는지, 언제 빈 시간이 생기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크루즈로 떠나는 열흘, 그 시간이 바로 제게 주어진 빈 시간표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상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저도 제 나름의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그들이 없는 동안의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복례를 다시 찾아갔어요. 복례 씨, 혹시 우리 동네에서 요양원 견적을 문의한 집이 또 있나요? 복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있어요. 김 여사한테 들었는데 같은 번호로 여러 요양원에 문의가 들어갔다더라고요. 아마 도준 씨 번호인 것 같던데요. 역시 그렇군요. 도준이가 여러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훈 씨, 하나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뭐죠? 며느리분이 이번 주에 이웃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기훈 씨가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면서 길도 잘 못 찾으신다고요. 길을 못 찾는다니요. 저는 이 동네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길을 못 찾을 리가 없죠. 더 웃긴 건 기훈 씨가 혼자서 중얼중얼 혼잣말을 자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며느리 진아가 이미 이웃들에게 제가 치매 증상을 보인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거군요. 나중에 요양원에 보낼 때 이웃들이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도록 미리 작업을 해두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들이 월요일에 출발한다면 저도 그 시점부터 제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겠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계획에 맞서는 제 계획 말입니다. 그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기관사 시절 노트를 꺼냈습니다. 운행 계획을 세울 때 쓰던 노트였어요. 새 계획을 세우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먼저 시간표를 그렸습니다. 그들의 출발일인 다음 주 월요일을 기점으로 열흘 동안의 일정을 시간 단위로 나눴어요. 그들의 예상 계획과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함께 적었습니다. 화요일은 그들의 병원 예약, 수요일은 그들의 후견인 신청, 목요일은 그들의 요양원 계약. 계획을 세우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긴장감과 활력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어려운 구간의 운행 계획을 세울 때의 그런 기분이었어요. 열차가 비는 시간표, 그 잠깐의 틈이 바로 제 선로였습니다. 이제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맞서야 할 때가 온 거죠. 복례와 상의한 결과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복례가 추천해준 사람은 의외였어요.
시장에서 가끔 보던 신경과 의사 류선호였습니다. 선호 씨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의사로서 양심도 있고 무엇보다 이런 일에 경험이 많으시거든요. 복례의 설명에 따르면 선호는 58살로 대학병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다가 몇 년 전 개원한 의사였어요. 특히 치매나 인지장애 환자들을 많이 봐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동네에 병원을 차렸을까요? 어머니 간병 때문이래요. 치매 걸리신 어머니를 모시려고 이사 오신 거죠. 그렇다면 제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선호 씨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병원이었어요. 대기실에는 몇 명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고 분위기가 편안해 보였습니다. 선호 씨를 만나자마자 저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생긴 서류들, 기억에 없는 통화 기록들, 그리고 가족들의 수상한 움직임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선호는 제 얘기를 들으면서 가끔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기훈 씨, 이건 제가 여러 번 봐온 케이스예요. 경도인지장애를 빌미로 한 후견인 남용 사례죠. 경도인지장애라는 용어가 생소했어요. 선호 씨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치매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건망증이 좀 심해지는 정도죠.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어요. 문제는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악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족들이 환자의 판단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후견인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처분이나 거주지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선호 씨의 설명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도준이와 진아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선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짜를 이기려면 기록으로 해야 해요. MMSE나 모CA 같은 인지검사를 즉시 받으시고 결과와 함께 의사능력 소견서를 확보해 두세요. MMSE와 모CA가 뭔지 몰라서 물어봤더니 치매나 인지장애를 진단하는 표준 검사라고 했어요. 점수가 높게 나오면 정상 판정을 받을 수 있고 그게 바로 기훈 씨를 보호하는 방패가 될 거예요. 선호 씨는 즉석에서 간단한 검사를 해줬습니다. 오늘 날짜 맞추기, 간단한 계산, 그림 그리기 같은 것들이었어요. 다행히 모든 항목에서 정상 범위 점수가 나왔습니다. 보세요. 기훈 씨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또래 평균보다 높은 점수예요. 선호 씨가 건네준 검사 결과지를 보니 정말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선호 씨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문제는 가족들이 이미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협조적인 의사를 찾아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고 보니 제 핸드폰에 있던 병원 예약들이 모두 다른 곳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정식 검사를 받으시고 결과를 공증까지 받아두세요. 그리고 일상생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들도 모아두시고요. 선호 씨는 추가로 조언해줬어요. ATM 사용 기록, 전자계약 처리 내역, 금전 관리 앱 사용 기록 같은 것들이 모두 판단력이 정상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묘한 희망을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호 씨 같은 전문가가 제 편에 서 있다는 게 큰 힘이 됐습니다. 복례를 다시 찾아가서 선호와의 상담 내용을 전했어요. 복례는 제 말을 듣고 나서 뭔가 떠오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훈 씨, 그런데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김 여사한테 들었는데 같은 전화번호로 이 동네 요양원들의 견적 문의가 들어갔대요. 여러 곳에서 동시에요. 복례의 말에 따르면 도준이 번호로 최소한 5-6곳의 요양원에 문의가 들어갔다고 했어요. 마치 가격 비교를 하듯이 말이죠. 그것도 모르는 사이예요? 네. 김 여사가 요양원에서 일하는 조카한테 들었대요.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여러 곳에 전화했다더라고요.
이제 확신이 섰어요. 도준이와 진아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복래 씨,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어쩔 뻔했을까요? 복래는 제 손을 꽉 잡더니 말했습니다. 기훈 씨, 우리가 있잖아요. 철로는 혼자 깔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동료가 있어야 제대로 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기관사 시절 동료들과 함께 일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해냈던 기억들이요. 이제 저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선호 씨라는 전문가와 복래라는 든든한 동료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정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그들이 크루즈로 떠나기 전에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법적 대응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는 막막했던 상황이 이제 희망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해시태그 월요일 아침 6시 도준이와 진아가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나갔습니다. 크루즈 출발을 위해 인천항으로 향하는 거였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마치 출발 신호를 받은 기관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어요. 오전 6시 15분. 그들이 공항 리무진을 타고 떠나는 순간부터 제 계획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연락한 사람은 옛 제자 민수였어요. 지금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친구죠. 기관사 시절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제가 직접 교육을 담당했던 아이였어요. 선배님, 이렇게 일찍 연락 주시다니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혹시 오늘 시간 있니? 물론이죠. 뭘 도와드릴까요? 민수에게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만 말했어요. 집을 매각해야 하는데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제가 혼자 결정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선배님, 요즘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잘만 하면 30억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30억이라니. 생각보다 많은 돈이었어요. 도준이와 진아가 왜 그렇게 집 처분을 서두르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파시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말이야.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즉시 매수 희망자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조건은 하나였어요. 전자계약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오전 9시쯤 첫 번째 매수 희망자가 왔습니다. 40대 부부로 이 동네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어요. 집을 둘러본 후 가격 협상에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조기 인도도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을 때 매수자는 오히려 반가워했어요. 저희도 빨리 이사하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거실, 주방, 안방은 내일부터 인도해 드릴 수 있어요. 나머지 방들은 사흘 후에요. 부분 인도라는 특이한 조건이었지만 매수자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민수가 계약서에 조기 인도 특약 조항을 넣어줬어요. 거실, 주방, 안방의 열쇠는 내일 교체해서 넘겨주고 나머지 공간은 D3에 전면 인도한다는 내용이었죠. 계약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쓴 건 전자계약이었어요. 모든 서명과 계약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제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였어요. 오후 1시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10억을 즉시 받고 잔금 20억은 등기 이전과 동시에 받기로 했어요. 통장에 찍힌 10억이라는 숫자를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도준이와 진아의 짐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없는 동안 모든 걸 보관 창고로 옮겨야 했어요. 포장업체에 연락해서 오후 3시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업자들은 제가 미리 준비해둔 목록에 따라 정확하게 짐을 분류했어요. 가구, 가전제품, 개인 물품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으면서 포장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꼼꼼하시네요. 젊은 작업자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제가 모든 물건의 상태와 위치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말이야. 보관 창고는 미리 알아본 곳으로 선택했어요. 3개월치 비용을 선납하고 보관 목록과 열쇠 2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제가 보관하고 다른 하나는 나중에 도준이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였어요. 오후 5시 모든 이사 작업이 끝났습니다. 집안이 텅 비어 보였지만 묘하게 상쾌한 기분이었어요. 마치 오래된 짐을 덜어낸 것 같았습니다. 저녁 때 선호 씨에게 연락했어요. 오늘 계획한 대로 다 진행됐어요. 정말요? 벌써 매각 계약까지 하신 거예요? 네, 전자계약으로 모든 과정을 기록했고요. 조기인도 특약도 넣었어요. 선호는 제 치밀함에 놀라는 것 같았어요. 기훈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 정도면 누구도 기훈 씨의 판단력을 의심할 수 없을 거예요. 같은 시각, 저는 가장 중요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내용 증명 작성이었어요. 도준이와 진아에게 보낼 공식 통지서였습니다. 한도준, 서진아 귀하. 집 매각 및 짐 이전 사실을 통지합니다. 귀하들의 개인 소지품은 옐로 보관창고 3층 21호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관 기간은 3개월이며 인수 방법은 별첨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증명에는 보관창고 주소, 열쇠 전달 방법, 보관 목록, 그리고 인수 기한까지 상세히 적었어요. 법적으로 완벽한 통지가 되도록 선우 씨가 검토해 줬습니다. 이건 우체국에서 발송하세요. 내용 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거든요. 가장 마지막으로 한 일은 도준이의 회사에 연락하는 것이었어요. 직접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도준 씨의 아버지 한기훈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도준 씨 아버님이시군요. 네, 혹시 시간 되실 때 간단한 상황 보고를 드리고 싶어서요. 대표는 의외로 관심을 보였어요. 무슨 일이신지요? 개인적인 가족 문제인데 도준이의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전화로는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 않고 간단한 요약만 메일로 보내드리겠다고 했어요.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빼고 객관적 사실만 정리해서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밤 9시 모든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서 오늘의 성과를 점검했어요. 집 매각 계약 완료. 중도금 10억 수령. 가족짐 보관 창고 이전 완료. 내용 증명 발송 준비 완료. 회사 통보 예고. 마치 복잡한 열차 운행표를 무사히 소화해낸 기분이었어요. 모든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됐고 예상치 못한 변수도 없었습니다. 등기소 도장 소리가 신호기 같았어. 혼자 중얼거리며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해시태그 매각 잔금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통장에 찍힌 30억이라는 숫자를 보니 아직도 실감이 안 났어요. 40년 동안 살아온 집이 하루 만에 숫자로 바뀐 거죠. 민수가 모든 서류를 정리해서 가져다 줬어요. 정말 깔끔하게 처리되셨네요. 이 나이에 이렇게 전자계약을 능숙하게 하시는 분 처음 봐요. 등기 서류, 계약서, 그리고 모든 거래 내역이 디지털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제가 스스로 판단해서 계약했다는 증거가 완벽하게 남아 있었죠. 오후에는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로 살 집을 보러 가는 거였어요. 미리 인터넷으로 알아본 25평 아파트였는데 햇빛이 잘 들고 혼자 살기에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젊은 여성 공인중개사가 집을 안내해줬어요. 어르신, 혼자 거주하시기에 딱 좋은 크기예요. 관리하기도 편하실 거고요. 하자보수 특약을 넣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어떤 부분을 걱정하세요? 도배, 장판, 보일러 점검 정도요. 계약을 진행하면서 저는 모든 과정을 녹화했습니다. 제가 혼자서 정상적으로 집을 구매하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였어요. 나중에 누군가 제 판단력을 의심하면 보여줄 증거였죠. 계약금 5천만 원을 즉시 이체하고 잔금은 일주일 후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사 비용, 취득세, 중개 수수료까지 계산해 보니
총 4억 2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았어요. 그래도 26억 가까이 남는 셈이었습니다. 수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선우 씨의 병원에 들렀어요. 약속된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활기찬 기분 때문인지 컨디션이 아주 좋았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아주 좋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활기찬 기분이에요. 선우는 MMSE와 모CA 검사를 정식으로 실시했어요. 오늘 날짜 말하기, 계산하기, 단어 기억하기, 시계 그리기 등등 다양한 영역을 평가하는 검사였습니다. 검사를 받으면서 저는 신기한 걸 느꼈어요. 머리가 평소보다 더 맑은 것 같았거든요. 목표가 생기고 계획을 실행하면서 뇌가 활성화된 것 같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는 선우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MMSE 29점, 모CA 28점이에요. 둘 다 정상 범위의 고득점이에요. 정말 안심이 됐어요. 이 점수면 또래 평균을 훨씬 웃돌아요. 오히려 일반 성인 평균보다도 높아요. 선우는 추가로 일상생활 능력 체크리스트도 해줬어요. ATM 사용, 온라인 뱅킹, 전자계약 이해, 복잡한 계산 처리 등등 모든 항목에서 매우 우수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훈 씨, 이 결과로 의사능력 소견서를 작성해 드릴게요. 공증까지 받아두시면 완벽해요. 검사 결과지와 소견서를 받아들고 나니 정말 든든했어요.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런데 선생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정상인데 왜 가족들은 제가 치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선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마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나니 뭔가 섬뜩했어요. 제가 정말 치매에 걸렸다면 가족들이 저를 돌보려 하는 게 맞겠지만 멀쩡한 저를 억지로 환자로 만들려는 건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성과를 정리해 봤어요. 매각 완료, 새집 계약, 의학적 검사 통과.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복래에게 연락했어요. 복래 씨,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들이요? 집도 팔고, 새 집도 구했고, 병원 검사도 통과했어요. 기훈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빠르게 처리하시다니.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는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그 말이 맞았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거였고, 앞으로는 그들의 반격이 시작될 테니까요. 밤늦게 도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크루즈에서 걸어온 국제 전화였습니다.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집에 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아마 새 주인이 이미 이사를 시작한 것 같았어요. 응, 집을 팔았어. 뭐라고요? 아버지가 혼자서요? 그래, 혼자서 결정했어. 30억에 팔았지. 한동안 전화 너머가 조용했어요. 도준이가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짐은 어떻게 됐어요? 걱정하지 마. 안전하게 보관해뒀어. 보관창고 3층 21호에 있어. 보관창고요? 응, 내용 증명으로 자세한 안내를 보냈어. 확인해봐. 도준이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그때 제 목소리도 덩달아 단호해졌습니다. 상해? 너희가 나한테 상의했냐?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 예약, 요양원 상담, 후견인 신청 준비. 이런 걸 나한테 물어봤냐? 전화 너머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도준이가 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준아, 나는 아직 정정해.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법적 증거도 있고, 의학적 증명도 있고, 경제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며 웃음이 나왔어요. 신호 2개 연속 녹색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기관사 시절 배운 게 있어요. 방심이 제일 위험한 구간이라는 걸 말이에요. 해시태그 아침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준이와의 전화 통화 이후 그들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였어요. 저는 평상시처럼 아침 점검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먼저 진아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내용이 상당히 감정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 걱정된다는 투였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들이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쯤 복례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심각해 보였어요. 기훈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분이 이웃 단체 카톡방에 이상한 글을 올렸어요. 복례가 보여준 핸드폰 화면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진아가 올린 호소문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최근 들어 가습을 끄는 것도 자주 까먹으시고 길을 잃어버리는 일도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심지어 혼자서 중얼거리는 일도 많아졌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런 걸 언제 올렸어요? 아침 일찍 올린 것 같아요. 벌써 댓글이 30개 넘게 달렸어요. 댓글들을 보니 대부분 걱정스러워하는 내용이었어요. 빨리 병원에 모셔야 한다. 혼자 두면 위험하다 같은 말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진아의 작전이 어느 정도 먹혀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행히 몇 명은 제 편에서 댓글을 달아줬습니다. 김 여사가 제1일 점검표 얘기를 하면서 기훈 씨는 누구보다 꼼꼼하다고 써줬어요. 또 다른 이웃도 최근에 봤을 때 정정해 보이셨다고 증언해줬습니다. 다행히 모든 사람이 속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복례의 말에 약간 안심이 됐지만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정오쯤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우 씨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기훈 씨, 혹시 아드님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아니요, 무슨 일인데요? 제가 아는 분이 그 회사에서 일하는데 오늘 아침에 대표가 직원을 따로 불러서 가족 문제로 면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제가 어제 도준이 회사 대표에게 상황 보고를 하겠다고 했던 게 벌써 효과를 보고 있는 거군요. 선우의 말에 따르면 도준이가 대표에게 호출당해서 1시간 넘게 상황 설명을 해야 했다고 했어요. 스타트업 같은 곳은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법무 담당자의 가족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면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선우의 분석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제가 던진 카드가 예상보다 큰 효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도준이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분했지만 어딘가 위험한 느낌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차근차근 대화해보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게 더 불안했어요. 뭘 대화하자는 거냐? 집 매각 건은 이미 끝났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앞으로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 회사에서 상황을 알게 됐어요. 동료들도 걱정하고 있고 이웃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도준이는 마치 제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먼저 시작한 일은 쏙 빼고 말이죠. 도준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봐. 최근에 이상한 행동들이 있었잖아요. 가습을 문제라든지 길을 잃는 일이라든지. 그런 일은 없었어. 너희가 지어낸 얘기잖아. 아버지, 부정하시면 안 돼요. 이미 여러분이 목격하셨어요. 도준이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어요. 마치 계획된 대본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명의로 예약된 검사들을 취소하겠다고 하셨다면서요? 아, 그들이 제 이름으로 잡아둔 가짜 예약들을 말하는 거군요. 내가 신청한 적 없는 예약들이니까 취소한 거지.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가족들이 걱정돼서 해드린 건데. 전화를 끊고 나니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들이 단순히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웃들 사이에 소문을 퍼뜨리고 회사에 압력을 가하고 의료진들에게까지 연락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 때 복례가 다시 연락을 줬어요. 기훈 씨, 오늘 오후에 낯선 사람이 왔다 갔어요. 누구요? 정장 입은 남자 2명이었는데 기훈 씨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최근에 이상한 행동하신 거 본 적 있냐고요? 아마 도준이가 고용한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조사하는 사람들 말이죠.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당연히 그런 거 본 적 없다고 했죠. 오히려 요즘 더 활기차 보이신다고 했어요. 복례의 말을 들으니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상황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앉아서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그들의 공격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웃들 사이에 나쁜 소문 퍼뜨리기, 의사들을 이용한 공격, 그리고 조사하는 사람들을 통한 증거 수집까지 마치 기관차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아직 탈선할 정도는 아니지만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럴 때 기관사가 해야 할 일은 당황하지 말고 브레이크에 손을 살짝 얹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다음 대응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이 여러 방향에서 공격한다면 저도 여러 방향에서 방어해야겠어요. 금요일 아침 수원세 아파트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어젯밤 짐을 옮기느라 늦게 잤는데도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산 집을 떠나온 실감이 이제야 밀려왔거든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마음이 허전했어요. 인천 집에서는 매일 아침 앞마당을 쓸고 아내 영숙이 유품 상자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상도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가슴 한편이 공허했어요. 아내 유품 상자를 새 집 구석에 놓고 오랜만에 다시 열어봤습니다. 옷가지 사이에서 낡은 편지 하나가 더 나왔어요. 영숙이 필체로 쓰인 편지였는데 언제 쓴 건지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기훈 씨에게 내가 없을 때도 정지, 확인, 출발을 잊지 마세요.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세요. 당신은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니까요.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영숙이가 마치 지금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아내 없이 혼자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편지를 써놓은 것 같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준이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아버지, 오늘 오후 3시에 병원에서 만나요. 가족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가족 상담이라니. 저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도준이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 받지 않았어요. 진아에게도 연락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복례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기훈 씨, 그거 조심하세요. 혹시 함정일 수도 있어요. 무슨 함정이요?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기훈 씨를 환자 취급할 수도 있어요. 의사들 앞에서 말이에요. 복례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선호 선생님한테 먼저 상의해 보세요.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호 씨에게 연락했더니 바로 병원으로 오라고 했어요. 급히 수원에서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선호 씨 병원에 도착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선호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기훈 씨, 이건 좀 위험해 보여요. 왜요? 가족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기훈 씨를 심리적으로 몰아세울 수 있어요. 그럼 아무리 정상이어도 당황해서 이상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선호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걱정됐어요. 그럼 안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에요. 안 가면 아버지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가되 준비를 하고 가세요. 선호 씨는 저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줬어요. 침착하게 행동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구체적인 사실들을 차근차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녹음기도 준비해 가라고 했어요. 오후 3시 지정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병원이었어요. 정신건강의학과 건물 앞에서 도준이와 진아를 만났는데 표정이 이상하게 의기투합한 것 같았어요. 아버지, 오셨네요. 진아가 반겼지만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무슨 상담을 받는다는 거냐?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이에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도준이의 설명을 들어도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상담실로 들어가니 의사 한 명과 간호사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남자 의사였는데 뭔가 냉정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한기훈 씨. 오늘 가족분들이 걱정이 많다고 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의사가 인사를 하면서 저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마치 환자를 보는 시선 같았습니다. 상담이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도준이와 진아가 번갈아 가면서 제 문제 행동들을 늘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 기억력이 떨어졌다.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아버지가 집을 갑자기 팔아버리신 것도 충동적인 행동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진아의 말에 저는 반박했어요. 충동적이 아니야. 다 계획을 세워서 한 일이야. 하지만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하신 거잖아요. 너희도 나와 상의 없이 요양원 알아보고 병원 예약 잡지 않았냐? 그러자 도준이가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그런 건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한 거예요. 내가 언제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했냐? 상담실 안의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의사는 저희 대화를 들으면서 뭔가를 계속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1시간 넘게 계속된 상담 끝에 의사가 결론을 내렸어요. 한기훈 씨의 경우 최근 행동 변화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무슨 검사요? 입원해서 종합적인 정신 상태를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입원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바로 그들의 목적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돈은 있지만 내 손으로 세웠던 집도 잃고 이제는 정신병원 입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수원 아파트로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는데 정말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가족들이 정말 제 걱정을 해서 하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밤이 깊어갈수록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집을 팔아버린 게 정말 올바른 판단이었나? 가족들과 이렇게 싸우면서까지 고집을 피울 일이었나? 어둠 속에서 아내 영숙이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봤어요.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세요. 하지만 지금은 무엇부터 해결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토요일 새벽 2시,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수원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병원에서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의사가 입원 검사를 권했던 순간 도준이와 진아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내가 정말 틀렸나? 혼자 중얼거리면서 아내 영숙이 유품 상자를 다시 열어봤어요. 편지들 사이에서 영숙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제가 틀렸을까요? 혹시 가족들 말이 맞는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자신이 없어졌어요. 40년을 살던 집을 하루 만에 팔아버린 것도 가족들과 이렇게까지 대립하는 것도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더 우울해졌어요. 인천 집에 있을 때는 매일 똑같은 루틴이라도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창밖을 내다보니 모르는 동네, 모르는 사람들만 보였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때 복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기훈 씨, 어제 어떻게 되셨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제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기훈 씨,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힘드셨겠어요. 복례 씨,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건 아닐까요? 가족들이 정말 내 걱정을 해서 하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기훈 씨 판단이 맞아요. 제가 증거를 찾았거든요. 복례는 즉시 제게로 와서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김 여사가 몰래 캡처해서 보내준 진아의 문자였습니다.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기훈 아버님이 요즘 많이 이상해지셨어요. 혹시 누가 물어보면 가습을 끄는 걸 자주 까먹으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다른 문자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길을 잃어버리고 혼자서 중얼거리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해달라는 부탁까지 있었습니다. 복례 씨, 이 문자들 어떻게 구하셨어요? 김 여사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처음에는 진아 씨 부탁을 들어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너무 양심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문자들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제가 미친 게 아니라 그들이 의도적으로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오후에 선호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랫동안 다닌 병원이라 제가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어제 상담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 의사가 누구예요? 잘 모르겠어요. 아들이 알아서 예약한 것 같아요. 기훈 씨, 그거 아마 돈으로 매수된 의사일 거예요. 선우 씨의 설명에 따르면 일부 의사들이 돈을 받고 가족들이 원하는 진단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제대로 된 병원에서 공정한 검사를 받으세요. 의료사회복지사가 참관하는 자리에서요. 의료사회복지사가 있으면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환자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선호 씨는 자신이 아는 대학병원을 소개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기훈 씨,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선호의 격려를 받고 나니 다시 힘이 났어요.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저녁에는 혼자 앉아서 지금까지의 모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제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일일 점검표, ATM 사용 내역, 전자계약 서류, 은행 이체, 기록까지 하나하나 파일로 정리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 다음에는 사전 의사결정서 초안을 작성했어요. 만약 제가 정말 판단력을 잃게 되는 날이 온다면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미리 적어두는 문서였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복례가 가져다 준 진아의 허위 증언 부탁 문자들도 따로 정리했어요. 이건 그들이 의도적으로 거짓 증거를 만들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나니 증빙 자료만 해도 두꺼운 폴더 하나가 다 찼어요. 제 정상성을 증명하는 자료들, 그들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자료들,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계획까지 빼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천천히 세 단어를 적었어요. 정지, 확인, 출발. 이 단어들을 쓰면서 제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어요. 숨이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기관사 시절부터 지켜온 이 원칙이 지금도 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정지. 일단 멈춰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확인. 증거를 모으고 사실을 정리했어요. 출발. 이제 다시 나아갈 준비가 됐어요. 이제 내 차례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확신이 섰어요. 제가 옳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이렇게나 많았거든요. 밤늦게 잠자리에 들면서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월요일 오전 10시 선호 씨가 추천해준 대학병원 가족상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 여기서도 실패하면 정말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복례가 옆에서 제 팔을 가만히 잡아줬어요. 따뜻한 손길이 전해지면서 마음이 조금 안정됐습니다. 오늘 복례는 참고인 자격으로 10분간 배석하기로 했어요. 며느리 진아의 허위 증언 부탁 문자에 대해서만 사실을 진술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지난주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넓고 밝은 공간에 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환자 권리에 관한 안내문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뭔가 공정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이미 여러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인 김 교수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의료사회복지사 박 선생님은 30대 후반 정도로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도준이와 진아가 있었어요. 도준이는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은 손을 계속 주무르고 있었어요. 진아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자꾸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더니 가방 안에 넣었다 꺼냈다를 반복했어요. 저는 준비해온 두꺼운 폴더를 테이블 위에 놓으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은 모든 걸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었고요. 김 교수가 상담을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차분하고 공정한 톤이었습니다. 지난주 다른 병원에서 받았던 상담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사실만을 다루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수는 선호가 의뢰한 재인지 검사 결과를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MMSE 29점, 모CA 28점이라는 점수가 또렷하게 적힌 결과지를 보여주면서 이 점수가 정상 범위의 고득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또래 평균을 상당히 웃돈다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도준이의 얼굴을 힐끗 봤는데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어요. 진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아마 자신들이 예상했던 결과와 달랐을 거예요. 김 교수는 계속해서 일상생활 능력 평가 결과도 자세히 설명했어요. ATM 사용, 전자계약 이해, 복잡한 금융거래 처리 등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매매 계약을 혼자서 진행한 과정을 보면 매우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했다는 평가였어요. 저는 가져온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서 보여줬어요. 전자계약 과정 영상, 계약서 검토 기록, 이사 계획서까지. 모든 게 제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제 손이 떨리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확신이 생겼거든요. 의료사회복지사 박 선생님이 중간에 가족들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 들어보겠다고 했어요. 도준이가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이전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최근에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고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박 선생님이 구체적인 사례를 요구하자 도준이는 대답을 망설였어요. 진아가 대신 나서서 가스불과 길 잃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말하면서도 자신 없어 보였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그때 복례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김 교수가 허락하자 복례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기훈 씨와 이웃으로 지낸 지 10년이 넘습니다. 며느리분이 말씀하신 일들을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어요. 복례는 핸드폰을 꺼내서 진아의 문자를 보여줬어요. 상담실 안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분이 이웃들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셨어요. 복례는 담담하게 문자 내용의 핵심만 말해줬어요. 가스불 이야기, 길치 이야기, 혼잣말 이야기까지 모든 게 진아가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웃들이 자신에게 알려주었다고 설명했어요. 상담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공기가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도준이는 고개를 숙였고 진아는 변명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김 교수가 현재까지의 자료를 종합해서 정리했어요. 제가 인지 능력과 일상생활 능력 모두 정상 범위에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박 선생님도 연령을 고려하면 매우 우수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어요. 이제 제가 말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모든 사람을 둘러봤어요. 가슴이 뛰었지만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마치 기관차 운전대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안정감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왔습니다.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또렷이 들렸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이가 들면서 도움이 필요한 날이 올 수도 있지만 그때가 오면 제가 먼저 요청하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제 자기 결정권을 지켜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 교수와 박 선생님 모두 제 말에 충분히 이해한다며 동의를 표했어요. 저는 현재 완전한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결정권은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라고 확인해 줬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복례와 함께 병원을 나섰어요. 도준이와 진아는 먼저 나가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아마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원망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병원 앞 벤치에 앉아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리고 제 정당성이 인정받은 순간이었어요. 복례가 격려해주며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줬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관계를 어떻게 회복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정지, 확인, 출발. 이제 진짜 출발할 준비가 됐습니다. 해시태그 화요일 오전, 저는 체계적으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병원 상담에서 모든 게 명확해졌지만 이제 공식적인 정리가 필요했어요. 더 이상 그들이 저를 흔들 수 없도록 모든 방어막을 단단히 구축해야 했습니다. 먼저 법적 정리부터 시작했어요. 선우가 작성해준 의사능력 소견서와 인지검사 결과지를 공증사무소에 가져갔습니다. 공증인 앞에서 모든 서류에 서명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했어요. 제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거였습니다. 공증사무소 직원이 제 나이를 보고 놀라더군요. 79살이 이렇게 복잡한 법적 절차를 혼자서 처리하는 게 흔하지 않다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관사 출신이라서 절차에 익숙하다고 말이에요. 이 정도면 후견 신청이 들어와도 무의미하겠네요. 공증인의 말을 듣고 안심이 됐어요. 이제 도준이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도 제가 정상이라는 공식 증명이 있었거든요. 다음은 생활 정리였어요. 수원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쳤고 인천 구주소로 오는 모든 우편물을 새 주소로 전달받는 서비스도 신청했습니다. 국민연금과 철도연금 수령계좌도 새로 개설한 수원지역은행으로 변경했어요. 이런 일들을 하나씩 처리하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걸 혼자서 관리하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윤리적 정리였어요. 도준이 회사 대표에게 후속 메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지난주에 전화로 상황을 간략히 알렸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메일이 필요했어요. 메일을 쓰면서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습니다. 감정적이거나 비난하는 투가 아니라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써야 했거든요. 가족 간 오해가 있었지만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해결됐다고 명시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연락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이 중요했어요. 혹시 회사에서 이 일을 미담으로 포장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메일을 보내고 나니 뭔가 한 단락이 끝나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공식적인 절차가 끝난 거였습니다. 오후에는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도준이에게서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풀어져 있었어요. 아마 어제 진아와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어제 상담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길게 설명하거나 변명을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모든 게 명확해졌으니까요. 도준아, 할 말은 하나뿐이야.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집 팔았으니 그리 알고 짐은 찾아가라. 그것뿐이었어요. 더 이상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수원 아파트에서 보이는 풍경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복수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들을 벌하거나 혼내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복수는 정거장이 아니었어요. 저는 단지 다른 노선을 선택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탄 거죠. 저녁에 복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 일들을 간단히 말해줬어요. 복례는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했어요. 이런 복잡한 일들을 이 나이에 혼자서 다 처리한다는 게 놀랍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어요. 기훈 씨,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복례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90이 되든 100이 되든 제가 할 수 있는 한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며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밤에 혼자 앉아서 오늘 정리한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의사능력 소견서, 공증된 검사 결과, 전자계약 기록들, 그리고 각종 증빙 자료들.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서류들이 저를 지켜주는 방패가 될 거였습니다. 앞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었어요. 법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아내 영숙이 사진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영숙이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제가 잘했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게 자랑스럽다고 말해줬을 것 같았어요. 영숙아,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혼잣말을 하면서 미소가 지어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평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일상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와 싸울 필요도, 자신을 증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속도에 맞춰 살아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전철 불빛을 보면서 저는 내일의 계획을 세웠어요. 새로운 동네 탐방도 하고 근처 도서관도 가보고 혹시 봉사활동 같은 것도 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지, 확인, 출발. 내일도 이 원칙대로 하루를 시작하면 되겠어요. 해시태그 수원새 아파트 부엌에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어요. 새벽 4시, 여전히 몸은 기관차 시간에 맞춰 깨어났지만 이제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작은 냄비를 올리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파를 송송 썰고 두부를 깍둑썰기로 자르는 동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혼자 해먹는 밥상이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이제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었거든요. 된장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할 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벽에 붙인 새로운 일정표를 봤어요. 예전 일일 점검표와 비슷하지만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혈압 체크, 약 복용 같은 건강 관리는 그대로이지만 이제는 즐거운 일들로 가득했어요. 오늘 오전에는 의정부 철도 박물관에서 도슨트 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가는데 제 기관사 경력이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기차 모형 앞에서 운전 원리를 설명할 때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듣는 모습이 보람찼습니다. 할아버지, 기차 운전하기 어려워요? 지난주에 한 아이가 물어봤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렵지 않아. 정지, 확인, 출발만 기억하면 돼. 아이들이 따라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제 인생 철학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에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노인 요리 교실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라서 어색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적응했어요. 김치찌개, 잡채, 심지어 케이크 만들기까지 배웠습니다. 요리하면서 만난 할머니들과 수다 떨 때가 가장 즐거웠어요. 특히 박순덕 할머니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군요. 자식들이 요양원을 권했지만 거절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기훈 씨, 우리가 옳은 선택한 거 맞죠?
순덕 할머니가 물을 때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우리 인생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걸 보면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전철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철컥철컥 소리가 마음을 안정시켜줬어요. 여전히 제 삶에는 기차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일일 점검표를 꺼냈어요. 건강 체크부터 시작해서 오늘 할 일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도슨트 봉사 준비물 체크, 요리교실 재료 확인, 복례 안부 전화, 새로 나온 책 도서관에서 대여하기까지 모든 항목을 체크하고 나서 마지막에 늘 쓰는 세 단어를 적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안정적이었어요. 떨림도 없고 글씨도 또박또박했습니다. 정지, 확인, 출발. 이 세 단어를 쓸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인생의 나침반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원칙만 지키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도준이와 진아는 그 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번 짐을 가지러 왔을 때도 서로 말을 주고받지 않았어요. 어색했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해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손자 민재만 가끔 안부 문자를 보냈어요. 할아버지 잘 지내시냐고, 새 집은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잘 지내고 있다고, 기회되면 놀러 오라고 말이에요. 복례와는 여전히 자주 연락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서 차 한잔하며 근황을 나눴어요. 복례도 요즘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수채화 그리기였는데 나중에 같이 배워보자고 제안했어요. 기훈 씨, 요즘 정말 활기차 보여요. 복례의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오랜만에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활력이 생겼어요. 시계를 보니 출발할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가방에 도슨트 자료를 챙기고 교통카드를 확인했어요. 현관문 앞에서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작지만 정말 제 집 같은 느낌이 드는 공간이었어요. 밖으로 나서니 아침 공기가 신선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을 걸으면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아무도 몰랐는데 이제는 여러 사람과 안면이 트였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상이었습니다. 그때는 매일이 불안하고 뭔가에 쫓기는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여유롭고 평화로웠어요. 지하철 승강장에 서서 전철을 기다리면서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멀리서 전철 불빛이 보였어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로 오는 전철을 보니 반가웠습니다. 전철이 들어오면서 내는 소리,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출발할 때의 진동까지 모든 게 익숙하고 친근했어요. 평생 기차와 함께 살아온 제게는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전철에 몸을 맡기면서 오늘 만날 아이들을 생각했어요. 어떤 질문을 할지,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벌써 기대됐습니다. 제 경험과 지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정말 보람찬 일이었어요.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는 걸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지, 확인, 출발. 오늘도 나는 선로 위에 있구나. 그렇습니다. 저는 여전히 선로 위에 있었어요. 다만 이제는 제가 직접 운전하는 기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도 제가 정하고 속도도 제가 조절하는 제 인생의 기차였어요. 기차는 계속 달렸고 저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기훈 할아버지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기훈 할아버지께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응원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도 공유해 주신다면 행운이 찾아오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